내가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날 죽이려 하는 건가? 새벽 5시, 73 박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자차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란 차 표면에 떠오른 기름막이 무지개 빛으로 번지고 있었죠. 분명 매일 마시던 유자차인데 오늘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치매 약을 바꿔서 그렇다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의심을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16살 손자의 카메라가 포착한 새벽 2시 40분의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복례의 CCTV, 의사의 혈액 검사 결과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기억이 사라져도 의심은 남고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순간 한 노인의 생존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단풍잎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부엌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주전자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목을 잡아보니 떨림이 안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명자는 유자청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숟가락으로 2스푼을 떠서 찻잔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자 특유의 상큼한 향기 대신 비누 냄새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세제 냄새일까요? 아니면 약품 냄새일까요?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유자청 병을 코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달콤한 유자향이 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명자는 병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명자는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었습니다. 투명했던 물이 노란빛으로 물들었지만 표면에 이상한 기름막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번지는 얇은 막이었죠. 마치 비누거품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명자는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5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유자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슬리퍼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명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유자차가 이상해. 비누 냄새가 나. 명자가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다가와서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유자향이 나는데요? 치매약 바꾸셔서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후각이 좀 예민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영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찻잔 가장자리에 닿기 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깜빡였죠. 명자는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명은 다시 정상적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맞은편 복렌의 집이 보였습니다. 복렌의 현관 감지기 불빛이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움직이는 걸까요? 명자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복렌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차 식기 전에 드세요. 선영이 찻잔을 명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기름막이 떠 있었고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명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대려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헛구역질을 했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명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일까요? 며느리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명자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73의 나이가 오늘따라 더 깊게 새겨져 보였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처진 볼, 그리고 흐릿한 눈동자. 내가 정말 치매인가? 명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영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선영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명자에게는 뭔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삶이, 믿을 수 있는 감각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명자는 더 이상 그것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비누 냄새가 나는 유자차. 그것이 정말 자신의 착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일까요? 선영이 찻잔을 들어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노란 물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찻잔을 꺼내 다시 유자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타드릴게요,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새벽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 8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유자차 사건 이후로 속이 계속 불편했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명자의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자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16살 소년답게 활기찬 발걸음이었죠. 교복 대신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요. 그런데 윤호의 양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카메라, 다른 손에는 삼각대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었거든요. 윤호야, 그게 뭐니? 명자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거실 한가운데 삼각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펼치고 높이를 조절하더니 카메라를 그 위에 올려놓았죠. 렌즈가 명자를 향했습니다. 학교 과제예요. 가족 다큐멘터리 만들기.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윤호가 카메라 뒤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촬영이라니. 게다가 오늘따라 얼굴이 부어 있고
새벽부터 있었던 일로 기분도 엉망이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안 돼. 할머니 상태가 영 별로야. 명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미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것이었죠. 할머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 몇 개 할게요. 윤호가 카메라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의 장난스러운 모습과는 달랐죠. 명자는 손자의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윤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죠.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명자는 놀란 눈으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16살 소년이 던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죠. 윤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죠. 선영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명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다만 잊은 척할 뿐이야. 윤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죠. 명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쳤습니다. 윤호야, 할머니가 언젠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내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호도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기억은 머리에 있지만 사랑은 가슴에 있거든. 머리는 늙고 병들어도 가슴은 끝까지 기억해. 단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야. 윤호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그때 선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찻잔 2개와 과자 접시가 놓여 있었죠. 어머, 윤호가 벌써 촬영을 시작했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죠.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카메라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렌즈가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듯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것도 촬영해도 돼요? 윤호가 카메라를 선영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엄마는 카메라 싫어. 할머니만 찍어. 선영이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던 며느리가 왜 갑자기 카메라를 피하는 걸까요? 윤호가 다시 명자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윤호의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죠.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요? 유자차에서 나던 비누 냄새,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부엌에서 선영이 듣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가끔 깜빡깜빡해.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해. 명자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호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끄고 명자 옆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알았죠? 윤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죠. 명자는 손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테이블 위에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것과 똑같은 노란색 차였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윤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해를 가렸습니다. 거실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밝아졌죠. 마치 세상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지만 만약 그 사랑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 배신도 가슴에 남을까요? 카메라는 꺼졌지만 윤호의 질문은 계속 명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까요? 아니, 어쩌면 사랑이 먼저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서 바로 지금 월요일 오후 2시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선영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은행 앱이 떠 있었는데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선영은 황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박명자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명자가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지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의사였죠. 책상 위에는 명자의 검사 결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인지 기능은 안정적입니다. 초기 치매 수준이에요. 단 약물에 주의하세요. 서연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심한 것 같기도 했죠. 혹시 다른 약이나 보조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서연지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차를 드려요. 카모마일이랑 라벤더 같은 거요. 서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프린트했죠. 종이가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명자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못 들은 척했지만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선영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려서야 정신을 차렸죠. 집에 도착하니 윤호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고 아침에 찍은 명자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억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던 장면이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정말 멋있게 나왔어요. 윤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명자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그리고 불안한 눈빛. 그게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죠. 명자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엄마, 저녁 뭐해요? 도윤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였어요. 금방 차릴게요.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윤호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된장 맛이 아니라 쓴맛이 났거든요. 이거 된장 상한 거 아니야? 명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선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기 그릇의 찌개를 맛봤습니다. 아니에요, 멀쩡한데요. 어머니, 또 미각이 이상하신가 봐요. 선영의 대답이 빨랐습니다.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고, 윤호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죠. 병원에서의 진단, 선영의 전화통화, 이상한 맛의 된장찌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걷는 소리였죠.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났죠. 명자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인지 서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종이 뭉치처럼 보였죠. 선영이 다시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선영이 한밤중에 자신의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맞은편 복례네 집 감지기 불빛이 또 켜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불빛이 깜빡였죠.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례네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이 시간에 문이 열려 있다니. 명자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복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도둑이 든 걸까요? 하지만 명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명자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베개 밑에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그리고 적었습니다. 선영이 내 방에 들어왔다. 서랍을 뒤졌다. 뭔가를 가져갔다. 수첩을 다시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나는 치매 환자다. 하지만 아직 모든 걸 기억한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그리고 나를 해치려는 누군가를. 수요일 아침 6시, 명자는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어제와 그저께의 불안함이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부엌 형광등만이 하얗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벌써 유자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투명한 유리잔에 노란 유자청이 담기고 뜨거운 물이 부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비타민도 넣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고 눈빛도 날카로웠죠. 명자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선영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비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쓴 약 냄새였죠. 병원에서 맡아본 소독약 같은 냄새. 아니면 수면제 같은 약품 냄새. 명자는 찻잔을 입술에 대었습니다. 첫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명자는 알았습니다. 이건 유자차가 아니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마비시켰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위장이 즉시 거부 반응을 일으켰죠. 컥, 컥. 명자는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노란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고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싱크대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위액과 함께 쓴맛이 올라왔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다가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걱정보다는 당황함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허둥거렸죠. 바로 그때 윤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제처럼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조금 더 촬영하려고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윤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메라는 이미 녹화 중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렌즈가 부엌 쪽을 향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명자가 수돗물로 입을 헹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윤호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깨진 유리를 치우면서도 계속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 했죠. 등을 돌려 렌즈를 피하려 했고 얼굴을 숙여 표정을 감췄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윤호가 카메라를 들고 선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영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찍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호는 당황했지만 카메라는 끄지 않았습니다. 허브가 진해서 그래요. 제가 농도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선영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속이 계속 울렁거렸고 입안에는 쓴맛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윤호의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렌즈 너머로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선영이 부엌을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카메라,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야? 가족 다큐멘터리요. 학교 과제라니까요.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지만 윤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호가 카메라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와이파이로 자동 백업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면서 말입니다. 선영은 한참을 윤호를 노려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명자와 윤호만 부엌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윤호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윤호야, 그 카메라 계속 찍어. 멈추지 말고.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작은 별들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 속에는 날카로운 위험이 숨어 있었죠. 명자는 싱크대에 놓인 유자청 병을 바라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유자청이었습니다. 노란색 과육이 투명한 병 속에서 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명자는 알았습니다. 저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을요. 윤호가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 찍지도 않은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윤호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지퍼백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유자청 병에 넣는 모습이었죠. 카메라가 실수로 켜진 채 테이블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명자와 윤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명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막상 쓰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 느낀 것들을 글로 남기는 게 맞는 걸까요?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 치부될까 두려웠습니다. 펜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3번이나 반복했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명자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을 때는 그를 믿자. 명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오늘도 유자차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선영은 내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일기를 쓰는 동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 서랍은 위험했습니다. 선영이 뒤지는 곳이니까요. 대신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누군가 확인하고 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윤호가 학교 가기 전에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설치하면 어떨까요? 상자를 열자 작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CCTV였죠.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성능은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났니? 인터넷에서 샀어요. 제 용돈으로요. 거실이랑 부엌에 설치하면 안전할 것 같아서요. 윤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윤호는 황급히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싫어할 거야. 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학교 얘기요.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후에 명자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선영 없이 혼자 갔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료실에서 서연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졸피뎀 계열 약물 흔적이 미세하게 보입니다. 서연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돌려 그래프를 보여줬죠. 빨간 선이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서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약 드신 건 없으세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거요. 아니요. 처방받은 치매약만 먹고 있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나올 리 없는데요. 혹시 집에서 드시는 차나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자차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자신을 망상 환자로 볼까봐 두려웠죠. 요즘 유자차를 자주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지가 메모를 했습니다. 차 성분 알려주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명자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내였습니다. 명자야, 어디야? 병원이야. 왜? 요즘 새벽마다 내 집 현관 감지기가 켜져.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복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명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복내야, 나중에 전화할게. 명자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선영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엔 왜 혼자 오셨어요? 그냥 약 타러 왔어.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랑. 별거 없어. 그냥 검사 결과 확인했지.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차 키를 꺼냈습니다. 명자는 차에 타기가 꺼려졌습니다. 이 차를 타면 집으로 가야 하고 또다시 그 유자차를 마셔야 할 테니까요. 저녁 집에 돌아오니 복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죠. 명자야, 이거 봐. 복례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감지기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정확히 며칠 전 윤호 카메라에 찍힌 그 시간이었죠. 내 집 불빛이 켜졌어.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 복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오자 복례는 종이를 접어 명자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복례가 작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죠. 밤이 되자 명자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의사의 말, 복례의 증언, 선영의 감시. 글로 쓰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의심은 남는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토요일 아침 7시 윤호가 거실에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카메라 2대를 설치했죠. 하나는 거실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부엌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할 거예요. 하루 종일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작은 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잊어도 기록은 남는다. 명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는 의지였죠.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죠. 윤호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네, 학교 과제가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찍어야 해요. 윤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불편한 듯 카메라를 피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두 대의 카메라가 거실과 부엌을 모두 커버하고 있어서 피할 곳이 없었죠. 명자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카메라처럼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움직임, 표정, 심지어 숨소리까지도요. 9시가 되자 선영이 유자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쟁반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자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 차 드세요. 선영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카메라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들어보였죠. 오늘 아침 유자차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9시 정각. 명자가 시간을 정확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찻잔을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품 냄새였죠.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호야, 이리 와봐. 명자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윤호가 카메라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 냄새 좀 맡아봐. 윤호가 찻잔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병원 냄새 같아요. 윤호의 증언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찻잔을 빼앗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변질된 것 같네요. 새로 타드릴게요.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카메라가 선영의 모든 행동을 포착했죠. 그녀가 유자청 병을 꺼내고 뭔가를 더 넣는 모습까지도요. 윤호가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카메라가 와이파이로 실시간 백업되고 있어요.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돼요. 명자는 놀란 눈으로 윤호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삭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저장됐어요. 윤호의 말에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새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만 들고 왔습니다. 명자 것만요. 어머니,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선영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았죠. 나중에 마실게. 명자가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찻잔을 쳐다봤고 명자가 마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주말인데도 회사에 나갔다가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윤호가 대답했습니다. 학교 과제예요, 아빠. 가족 다큐멘터리요. 도윤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오후가 되자 복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야, 이거 봐. 복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복례네 집 현관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죠. 매일 새벽 2시 40분에 내 집 불이 켜져. 그리고 30분 후에 꺼져. 영상 속에서 명자네 집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가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날짜가 다른 여러 영상이었지만 시간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선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례의 노트북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그냥 사진이야. 복례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증거 제시도, 선영의 당황한 표정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관찰자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한다. 카메라는 나의 눈이고 일기는 나의 기억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맞서는 세계로 명자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병원 진료실에서 서연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앞에 앉아 있었고 이번엔 복례도 함께 왔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명자가 데려온 것이었죠. 할머니, 지난번 혈액 검사 결과를 다시 분석해 봤어요. 서연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선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죠. 약물 잔류치가 조금 높아요. 특히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계열이요. 혹시 보조제나 수면차 드세요? 서연지가 재차 물었습니다. 명자는 복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유자차를 매일 마시는데 맛이 이상해요. 약품 냄새가 나고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지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성분 알려주세요.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지가 책상 서랍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시험관 같은 것이 여러 개 들어 있었죠. 내일 아침에 그 차를 이 통에 담아오세요. 성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복례가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결의에 차 있었죠. 진료가 끝나고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복례가 명자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선영 씨가 봉투 들고 나가. 복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계속 이어갔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뭔가를 버려. 약봉투 같은 걸. 복례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새벽 CCTV에 찍힌 것 같았죠. 선영이 검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확인했어. 버린 봉투를 뒤져봤지. 복례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찢어진 약봉투였습니다. 글씨는 잘 안 보였지만 병원 마크가 찍혀 있었죠. 이거 가져왔어. 증거야. 복례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약봉투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놀란 눈으로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윤호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떠 있었고 여러 클립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윤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 2시 40분에 찍힌 것이었죠. 선영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가 티백을 꺼내는데요. 윤호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선영이 작은 지퍼백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티백 안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티백을 유자청 병 옆에 두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발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명자는 윤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떨고 있는 손자가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해결할게. 하지만 명자도 두려웠습니다.
증거는 쌓여가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저녁 6시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 구조조정 명단이 나왔어요. 도윤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3명이 나가요. 다음 달까지. 도윤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쳤죠. 밤 9시 명자는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과 도윤의 목소리였죠. 보험금이 얼마야? 2억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 그럼 대화가 끊겼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2억.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펜을 꽉 쥐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왜 선영이 나에게 약을 먹이는지. 돈 때문이다. 나를 완전한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이다. 창밖을 보니 복래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래가 창가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자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적어도 이 싸움에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베개 밑에서 서연지가 준 시험관을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유자차를 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윤호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더니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모든 영상 백업본이에요. 윤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보였죠.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가요. 명자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이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30분, 윤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해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죠. 거실 카메라가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시 40분이 되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선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찬장을 열었습니다. 유자청 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봉투에서 하얀 가루를 부었습니다. 윤호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파일 크기가 예상보다 작았던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업로드율이 70%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업로드되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메라 원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업로드되지 않은 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티백을 꺼내 작은 지퍼백 안에 알약을 으깨 넣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티백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윤호는 이 영상을 별도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USB 2개에 복사했죠.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할머니께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6시 명자는 부엌에 나왔습니다. 선영은 이미 유자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꿀도 넣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요. 명자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지가 준 작은 시험관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차 성분 검사해 준대.
약물 상호작용 확인하려고 명자가 차를 시험관에 조금 부었습니다. 노란 액체가 투명한 유리관 속으로 흘러들어갔죠.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거 왜 해요? 그냥 유자차인데. 선영이 찻잔을 빼앗으려 했지만 명자가 피했습니다. 그 순간 윤호가 카메라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촬영해도 돼요? 윤호가 시험관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음성으로 녹음했죠. 2025년 3월 18일 오전 6시 15분 유자차 샘플 채취. 선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며느리 모습은 사라지고 날것의 감정이 드러났죠.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명자와 복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험관은 복례의 가방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택시 안에서 복례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봤어. 선영 씨가 약국 봉투 들고 들어왔어. 복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선영이 약국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관을 받아들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명자와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약물이 검출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오가 지나자 서연지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심각해요. 졸피뎀이 과다하게 검출됐어요. 치료 용량의 3배예요. 서연지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정도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뇌 손상도 가능해요. 복례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선영이 명자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에 오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해요. 뭔가 찾는 것 같아요. 카메라도 끄려고 했어요. 명자는 택시 기사님께 방향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복례네 집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복례네 집 거실에서 명자는 윤호가 보낸 영상을 봤습니다. 선영이 명자의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들어 올렸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찾는 것 같아. 복례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가방을 만졌습니다. 일기장은 안전하게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퇴근하자 명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계속 떨렸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정기검진. 명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윤호가 명자의 방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영상 편집 타임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영상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윤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제 영상인데 업로드가 70%에서 멈췄어요. 윤호가 나머지 30%를 재생했습니다. 선영이 무언가를 더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액체였죠. 주사기로 뭔가를 빨아서 유자청에 주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자와 윤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도윤, 선영, 윤호, 그리고 명자.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김치찌개에서도 이상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쓴맛이었죠. 이제는 유자차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뭔가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어머니? 선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명자는 억지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윤호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도윤은 휴대폰만 보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명자가 두 번째 숟가락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찌개가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엄마, 엄마. 도윤이 명자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선영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자는 그것이 걱정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명자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고 가족들의 얼굴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울고 있었고 도윤은 당황해했으며 선영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명자는 들것에 실려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열을 하고 심전도를 찍었죠.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몸이 움찔했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우 그것만 할 수 있었죠.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명자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새끼손가락만 조금 떨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의사였죠. 보호자분들, 잠시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의사가 도윤과 선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든요.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대사체가 미량 검출됐습니다. 복용량보다 수치가 높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기성 혼란이 올 수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잔류 가능성도 있고요. 선영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무언가 물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죠. 병실로 옮겨진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윤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녹화했어요. 증거 있어요. 윤호가 속삭였습니다. 명자는 손자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명자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복용이 아니라 투여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누군가 할머니께 약물을 먹인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새벽 1시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 내 기억이 병든 거야. 명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억도 몸도 모두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달빛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병실 문 앞에서 선영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퇴원시켜.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 위험해질 거라는 것을요. 선영이 더 과감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목요일 오전 10시 명자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도윤이 차를 몰고 왔고 선영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이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단호한 손길이었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약을 직접 챙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라고 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쓰러진 후유증이 남아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자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호의 카메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삼각대도 카메라도 흔적조차 없었죠. 카메라는 어디 갔어? 명자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윤호가 학교 과제 끝났대요. 다 치웠어요. 하지만 명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치운 거라는 것을요. 윤호는 절대 스스로 카메라를 치울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도윤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회사 상자가 들려 있었죠. 해고됐어요. 도윤이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절박함이 어렸죠. 그날 저녁 선영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윤호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해야지. 인터넷은 필요할 때만 쓰도록 해.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윤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성적이 오를 때까지 압수한다는 명목이었죠. 윤호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6살 소년에게는 엄마의 권위를 거스를 힘이 없었으니까요. 밤 9시 복례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지만 복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좀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내일 오세요. 선영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복례가 발로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복례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눈을 피해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자가 부탁한 거예요. 꼭 전해달래요. 복례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선영이 종이를 펼쳐보려 했지만 명자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내 거야. 명자가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감지기 로그 인쇄본이었죠. 새벽 2시 40분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잔의 집 불빛이 켜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죠. 이런 걸 왜 가져온대요? 쓸데없는 오해만 만들고. 선영이 종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명자가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새벽 1시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도 났죠. 하지만 명자는 미리 의자로 문을 막아놨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새벽 1시에 약을 먹으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먹을게.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문손잡이가 더 세게 돌아갔습니다. 선영이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죠. 문 열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꼭 이 시간에 먹으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자는 침대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복례가 몰래 전해준 것이었죠.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명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창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커튼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선영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문 좀 열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문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웠죠. 명자는 커튼을 완전히 쳤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동안의 모든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선영의 거짓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요. 명자는 베개 밑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선영이 새벽에 약을 먹이려 했다. 문을 막았더니 창문으로 왔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아침이 되자 선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자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명자는 찻잔을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분에 부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배가 불러.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학교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늘 그렇듯 반가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분명 익숙한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명자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윤호의 눈에 상처가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나와 윤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공부나 해. 어머니 일은 어른이 알아서 할게.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치매가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죠. 오전 10시 복례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복례는 재빨리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거 가져. 복례가 작은 USB를 명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갑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CCTV 영상 백업본이야.
우리 집 카메라에 찍힌 거 다 들어있어. 복례가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복례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럼 또 올게. 복례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명자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조각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잠시 헷갈렸고 리모컨 사용법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급 요양원 광고였습니다. 한 달 비용이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여기가 좋대요. 의사도 상주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있어요. 명자는 팜플렛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해고된 이후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죠.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윤호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없이 오직 교과서만 보고 있어야 했죠. 선영이 문을 잠가놓고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윤호야. 명자가 방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작은 흐느낌 소리만 들렸죠. 밤 10시 명자는 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쓰려고 펜을 들었지만 오늘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봐도 헷갈렸습니다. 3월인지 4월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썼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의심은 남는다. 그 순간 선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선영이 물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알약이 5개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죠. 이렇게 많이? 의사 선생님이 늘리래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이 보는 앞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약은 삼키지 않았습니다. 혀 밑에 숨겼죠. 선영이 나가자 명자는 재빨리 약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벽 2시 명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다가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영과 도윤의 대화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류 처리할 수 있어. 보험금은? 성년후견인 되면 바로 처리 가능해. 명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성년후견인, 보험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명자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명자는 일기장에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정신은 또렷하다. 누군가 이것을 읽는다면 제발 도와달라. 창밖으로 보름달이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례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윤호의 방에서도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토요일 새벽 3시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물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뜨겁고
차갑기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손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였죠. 명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고르게 숨을 쉬려 노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복도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명자는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명자는 놀랐지만 계속 잠든 척했습니다. 혹시 선영이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 저예요. 윤호예요. 윤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명자가 속삭였습니다. 윤호가 작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클립이었습니다. 문 잠금 장치 풀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요. 윤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명자가 흐느꼈습니다. 윤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로를 꼭 아는 채로요. 한편 학교 컴퓨터실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낮에 학교에 남아있을 때 선생님 몰래 컴퓨터실에 들어갔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로드 실패된 파일들을 확인했죠. 30%만 업로드된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윤호는 복원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이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 새벽에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 심지어 도윤과 보험금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까지요. 윤호는 이 모든 것을 새로운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컴퓨터에서 이메일로도 백업했습니다. 여러 곳에 증거를 분산시킨 것입니다. 다시 명자의 방으로 돌아온 윤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계세요. 모든 증거예요. 복원한 영상도 다 들어있어요. 명자는 USB를 받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이제 2개의 USB가 있었습니다. 복례가 준 것과 윤호가 준 것. 학교 컴퓨터실에서 선생님께 이메일도 보냈어요. 월요일에 확인하실 거예요. 윤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16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명자는 손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잊지 말게 해주세요.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도인지 독백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윤호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깨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야 했죠.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날 거예요. 윤호가 문을 나서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복례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경찰 데려온대요. 준비하고 계세요. 명자는 놀란 눈으로 윤호를 봤습니다. 복례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윤호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명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윤호가 복례가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돕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베개 밑에 USB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일기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아니, 날짜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름은 잊어도 사랑은 기억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기를.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일요일 아침 7시 명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윤호가 준 USB와 복례가 준 USB를 꺼내봤습니다. 두 개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복례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선영과 도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윤호의 방에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호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일요일인데도 학교에 가는 척하려는 모양이었죠. 할머니, 같이 가요. 윤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복례네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거실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 옆에는 서연지 의사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서연지가 일어서며 맞이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약물 분석 결과와 제 진술서예요. 이건 약물 복용이 아니라 투여입니다. 서연지가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졸피뎀과 벤조디아제핀 수치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고 위험 수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정식으로 신고하시겠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먼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즉시 연락하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복례내 와이파이를 사용해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다 복원됐어요. 윤호가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선영이 새벽에 주사기로 유자청에 약물을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했고 날짜와 시간도 명확했습니다. 이걸 USB 3개에 복사했어요. 하나는 할머니, 하나는 저, 하나는 아빠께 드릴 거예요. 윤호가 새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것이었죠. 영상, 의사 진술서, 병원 검사 결과, 감지 기로그, 약봉투 사진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새벽마다 찍은 사진이야. 선영 씨가 쓰레기 버리는 모습, 약국 봉투 들고 다니는 모습 다 있어.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오전 9시 명자와 윤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선영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윤호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봐야 해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할머니께 한 일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연지의 진술서와 병원 검사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해.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일을 깎던 칼이었지만 지금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하나 클릭했습니다. 선영이 약을 넣는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주사기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새벽 외출 장면, 쓰레기 폐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의사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약물 투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보다 증거로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도윤의 몫이었습니다. 윤호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도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새벽에 약을 넣는 장면, 새벽 외출 장면, 쓰레기 봉투 폐기 장면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병원 검사표도 화면에 떴습니다. 졸피뎀 과다 검출, 치료 용량의 3배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죠.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설마 너. 도윤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선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칼이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졸게 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셔서.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명이었지만 동시에 자백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시면 요양원에 모실 수 있잖아요. 그럼 집도 팔고 빚도 갚고. 선영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잊었어도 내가 한 건 사라지지 않아.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경찰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제발. 도윤이 말리려 했지만 명자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아까 뵀던 박명자입니다. 지금 와주실 수 있나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복렌에서 봤던 여성 경찰관과 동료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노트북의 영상, 병원 진단서, USB의 증거들을 확인했죠. 최선영 씨,
임의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해고됐잖아. 빚은 늘어가고 윤호 학비도 내야 하고 난 미쳐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윤호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윤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건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영이 경찰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무겁고 최종적인 소리였죠. 거실에는 명자와 도윤, 윤호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복례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더니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복례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지 의사도 왔습니다. 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독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만 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아지실 거예요. 서연지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발적인 대결 대신 조용한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명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손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요양원 정원은 가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명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급 요양원이 아니라 서연지 의사가 추천한 치료 중심 시설이었죠. 약물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블릿이었죠.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편집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비누 냄새로 시작하는 그 영상. 명자가 유자차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던 그날 새벽부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억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날의 목소리였죠. 사랑은 남는다. 다만 잊은 척할 뿐이야.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진실도, 용기도, 연대도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친구였죠.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야, 왔어. 복례가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귤이었습니다. 신선한 제주 귤이었죠. 복례가 껍질을 까서 한 조각을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진짜 향이야.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귤 껍질을 코에 가져갔습니다. 상큼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도 약품 냄새도 아닌 진짜 귤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기억나. 그게 다행이야. 명자가 말했습니다. 약물 후유증으로 많은 것을 잊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윤호가 달려왔습니다. 교복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주말이니까요. 손에는 새로운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호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명자는 이제 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윤호,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손자.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찍을 거니? 명자가 물었습니다. 윤호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습니다. 회복 다큐멘터리요. 할머니가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려고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기록이었죠. 도윤도 왔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영과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좋아. 많이 좋아졌어. 가족들이 정원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복례도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죠. 윤호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모두 함께 찍는 사진이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치유되어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낙엽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희망의 냄새가요. 명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또박또박 썼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오늘 귤 냄새를 맡았다. 진짜 냄새였다. 비누 냄새가 아니라, 약품 냄새가 아니라 진짜 귤 향이었다. 나는 아직 구별할 수 있다. 진짜와 가짜를, 선함과 악함을, 사랑과 거짓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호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쓰는 모습, 귤을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시가 아닌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귤 껍질에서 향이 다시 퍼졌습니다. 명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잎 사연이었습니다.